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최혜병 특검법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져 나와서 또 최혜병 특검법 이 문제가 묻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안 왜 중요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시는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최주몽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봉규. 예. 자, 박정환 스팟이 네. 이렇게 9시부터 하는 하죠. 걸로 시작한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네. 달라진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좀 바뀌어야 되는 거 박봉규. 아니 이거 그러면 그만하시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예요? 바꾸라고 하시죠. 뭐 한 번을 늘리든지 아니, 숫자를- 순서를 봉박규로 순서를 아니 요즘에 복라인. 이제 방송가에서 예. 복라인 유일한 신인규 복라인. 변호사 네. 다들 다 놀라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왜? 복라인이 맞냐? 어떻게 최진봉 라인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네.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신데요? 그렇죠. 혹시 우리 앵커님도 소문을 들으신 것 같은데 복라인이라는 게 있었어?라고 굉장히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계 유일한 복라인이기 때문에 세대와 진영을 넘은 방송 단짝, 방송 콤비로 종횡무진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은 아니고 예고 중입니다. 예고 중입니다. 복라인 예. 결성이 됐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네. 최진봉 교수님이 이제 업혀가는 것 같아요. 복라인. 내가 업혀간다고? 네, 약간 느낌이 요즘에는 신인규 변호사가 이제 반대가 앞장서고 아니고? 뒤에 그냥 업혀 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부반이야? 전혀. 예, 교수님께서 불철주야. 늘 불철주야. 낮이나 밤이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 다. 주시고 네. 끌어주시고 그럼요. 앞장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한 번 늘리라고 한번 너 늘릴까요? 어차피 할 것도 별로 없잖아. 아니 우리처럼 잘 나온 데가 어디 있어? 네, 생각해 늘려가지고. 보세요. 박 기자가 지금 빨리 보내세요. 뭘요? 링크를 보내세요. 빨리 보시라고. 아, 예. 카톡방, 공유. 학교에서 방에 네, 빨리 네, 보내시고 공유를. 많은 아니, 분들이 봐서 솔직히 말해서 네. 아침에 하시는 것 중에 우리처럼 잘 나오는 데가 그러니까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다른 거 박지훈 이런 거 빼시고 욕망을 드러내고 계신데 그렇죠. 최진봉 교수님. 네. 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슈를 한 번에 좀 분석을 해드리고 또 복라인의 또 크로스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박봉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계신데 그래도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이 얘기는 예. 재밌는 얘기는 이제 뒤에 또 하도록 하고 최혜병 특검법 얘기를 바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신인규 변호사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거 너무 걱정된다. 음. 왜냐 이슈가 너무 많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음. 오히려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이 사실까지 드러났는데 그냥 유야무야 묻히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음. 또 이슈를 덮는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뭐 갑자기 산유국이 되고 이러잖아. 네. 우리나라가 갑자기 산유국이 되고 뭐 이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혜병 특검법이나 최혜병 관련된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이 있는다 그렇게 네. 보지 않고요. 최근에도 이제 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국방부 조사단에서도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 첫 조사에서. 네, 첫 조사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첫 조사 그럼에도 결과. 불구하고 뒤집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누군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여러 번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단순히 국방부 장관, 당시 국방부 장관과만 전화한 게 아니고 네.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전화를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뭉개고 간다 그건 불가능하고 저는 네. 이렇게 보고요. 국민들이 결코 이걸 좌시하지 않을 거다. 아. 본인들은 이슈를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을 이렇게 너무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네. 국민들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신 거 아니에요? 낙관적이라뇨. 해병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도 그거는 해병대 맞는데. 출신입니다. 맞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해병대 그래서 출신. 지난 토요일날 신규 변호사가 불가피하게 다른 네.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혼자 좀 외로워 보이시더라고요. 외로웠죠.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신인규가 안 와가지고 혼자 더 신나서 잘하죠. 제가 영향을 안 받습니다. 되게 밝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해병대 티를 아. 오마이 TV는 절대 구입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날 받았습니다. 제가 자체 그래요? 구입을 하셨구나. 네, 자체로 받으러 갔어요. 받았어요, 구입하신 거예요. 받았지 뭘 무료로 구입을 해? 공짜로? 공짜. 돈 주고 좀 사세요, 그렇죠? 아니 티셔츠. 해병대에서 그걸 예. 무료로 나눠줍니다. 아. 거기서. 예, 예. 그래서 정인철 해병이 저한테 예. 하나를 줘서 오. 다음번에 갈 때는 입고 가도록 입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괜찮다. 뭐 민심을 믿고 가자. 해병대 믿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걱정이 돼요. 아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님? 저도 해병대의 뭐 그런 의지나 네. 또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건 맞는데 음. 지금 상황이 저는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어. 왜냐하면 지금 수사외압과 관련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증거는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뭐 포렌식이 돼서 찾아가지고 나온다면은 이제 완전히 완성되는 건데 그걸 제외한 모든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즉 국민의힘이나 정부는 이걸 또 뒤집게 하려고 뭐 수사 외압이 뭐 죄냐, 뭐 대통령이 이런 것도 못하냐, 뭐 통치행위 비슷하게 또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이런 것들이 좀 심상치 않다. 게다가 지금 총선 때부터 의정 갈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라왔죠. 또 거기다가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월요일이죠. 뭐 석유에 네. 대해서 발견된 가능성 뭐 이런 뜬금없는 주제를 던졌죠. 뭐 기자들 상대로 계란말이 붙여서 먹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슈가 너무 산발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네. 지금 뭐 그 법원에서도 여러 사건들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산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한 이슈에 좀 집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금 가장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공수처. 즉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다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를 못 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특검이 안 되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공수처 수사를 명분으로 했기 때문에 시비를 못 걸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공수처에게 압박과 용기를 줘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폰에 대해서 임의 제출 내지는 압수수색 영장을 쳐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7월 31일 작년 7월 31일에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회의록에 대해서 입수를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은요 네. 공수처는 수사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사실 공수처 수사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특검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공수처 관계자가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취재진 질문에 아직 없다라고 답을 했고 또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같은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아직 소환 조사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어느 거예요. 세월에 대통령실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공수처가 지금 신기 변호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력도 너무 적고 네. 공수처장 임명되고 나서 사실 수사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약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걸 과연 공수처에 계속 맡겨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공수처는 지금처럼 계속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특검이 출발하고 나면 공수처 수사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요. 받아 수사하면 되고 또 공수처 인력들을 보강해서 하면 돼요. 네. 특검에 들어오는 특검 수사단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수처가 수사는 지금처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빠른 시간 안에 증거 인멸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증거의 그 통화 기록 같은 거 1년밖에 보관 안 하거든요. 1년이 지나고 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빨리 압수수색해서 받아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런 일들을 하고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서 수사를 늦추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리고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나 특검 출범하면 거기에 넘겨줘서 특검이 이어받은 수사를 하면 돼요. 그게 윤석열 특검 모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 과거에. 가면 되는 거를 자꾸 특검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지금 아, 국민의힘은 이용한다?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지금 보세요.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공수처에 모든 걸 맡겨놓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여기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시간 지나면 잊어지겠지 또는 뭐 이슈를 이슈로 덮겠지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예. 조직과 예산도 맞지만 매우 불충분한 상황인 것도 맞지만은 일단 수사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의지가. 그러니까 아무리 조직이 적더라도 아니 공수처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1시간이면 써요. 이름만 바꾸고 내용만 바꿔서. 그렇겠네요. 그 법원에 영장 제출하면 영장은 법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안 보이다 아하, 보니까 계획도 없다고 하니까. 뭐 시간을 두고 더 볼 것도 없이 아니, 예. 수사를 안 하는데요. 뭐 지금도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윗선으로도 못 올라가는 수사가 어디 감히 그럼 대통령실까지 가겠습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은 답답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네. 공수처도 기관의 존립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렇다니까 저는 국민들의 여론
여론의 방향이 네. 공수처를 한쪽에서는 압박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용기를 줘서 지금처럼 양당이 공수처 수사를 응원하는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는 본인들의 기관의 존립,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유일한 권력기관으로서의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 네. 그게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하고 지금 조직을 이렇게 쪼그라뜨렸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지금 공수처 수사 보자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한데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원식 당시 지난해 8월에 국민의힘 국방위 여당 간사인데 신원식 의원이 이종서 장관한테 8월 1일부터 8일까지 13번 통화했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8월 21일에 신원식 의원이 그때 국회에서 이종서 장관 나왔을 때 문담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은 전화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에 이 거짓말. 왜 영향을 줄까봐 전화를 한 적이 없다. 제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게 8월 11일이다. 그 전까지는 궁금한 게 있어도 언론 보도만 봤지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하는 게 방해될까봐 안 했다라고 지난해 8월 21일 국방위 회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8월 1일부터 8일까지 13번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원식 장관이 뭐라고 해명했냐면 최혜병 사건은 아니라 국방 현안 관련 통화했어요. 이 시점에 이 몰아서 딱 전화했을 때 이것도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늘 하던 말. 말이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박정호 기자가 예. 설명했듯이 처음에는 전화 통화 자체를 부인했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해명이라고 하는 건 아니 전화는 했는데 국방 현안에서 얘기했지 최상병 그다음 뭐 순직 사건에 관련해서 얘기한 거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네.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말.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게 8월 11일이고 그 전에 뭐 전화 안 했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화했는데 이 사안이 이렇게 현안 불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를 여기에서 안 했다. 그것도 그게 이상한 더 거죠. 이상해요. 그게 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당 간사가? 가장 큰 현안인데 전화하면서 그 내용은 뺐다라는 게 더 이상한 거고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아니 전화 안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 내용으로 전화한 건 아니고 아니 둘이 전화한 내용을 밖에서 어떻게 알고 내용까지 물어봅니까? 뭐 신원식 장관은 뭐 해외 유학파예요, 뭐예요? 왜 한국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내가 유학파예요. 유학파시죠. 네, 근데 유학파라고 해도 잘 알아들어요. 한국어 한국말. 소통이 잘 되는데 네, 미국말 영어보다 한국어가 아니 편해요. 왜냐하면 최 교수님은 그런 네.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거짓말 안 근데 하지. 저희 최원식 장관은 너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저기 더 거예요. 있잖아요.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진짜 지금 뻔뻔하네요. 진짜. 야.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대. 아니면 만약에 이게 100번 양보해서 최종문 교수님의 네. 유행어 네.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다른 현안 가지고 전화했다 그러면 한 번도 이 사안 가지고 전화한 적 없고요. 뭐 다른 사안은 논의는 계속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얘기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그렇지. 법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한 번도 진실이죠. 전화. 그게 진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만약에 진짜 이분이 해명하는 네. 것처럼 신원식 장관이 해명하는 것처럼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고 그러면 네. 아니 전화 통화는 했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 번도 전화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저걸 그대로 들으면요 사람들은 다 전화를 한 번도 안 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말을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저걸 누가 보고 전화했는데 그 사안을 얘기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저 말만 보고. 아니 근데 저게 지금 국민의힘의 조직적 논리인데요. 예. 처음에 경로가 나옵니다. 음. 경로가 튀어나올 때는 경로소를 주장한 박정훈 대령을 거짓말쟁이로 매도를 해요. 그러다가 경로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경로가 죄냐? 아주 뻔뻔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전화가 튀어나오면은 처음에 전화한 적 없다. 그다음 전화가 발견되면 아니, 전화한 게 죄냐? 그다음 외압도 나오니까 외압이 뭔 죄냐? 박정훈 대령은 원래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월권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완전히 뒤죽박죽 궤변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네. 성일종 의원이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문제라는 거 법률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페이스북에 다 정리해서 써드렸어요. 왜 수사 외압이 죄인가? 아니 범죄를 범죄라고 부르는 게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듯이 아니 수사 외압이 죄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제가 법률적으로 쭉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네.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이런 것처럼 정말 너무 답답한 게 좀 진정성이 있고 진실되고 국민들 앞에 좀 겸허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너무 뻔뻔하게 그지없다.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처럼 저렇게 13차례나 전화를 해놓고서도 안 했다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하는 아주 도덕성이 타락한 정부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당하다 그러면 폰 2개만 있으면 됩니다.
대통령 폰, 이종섭 장관 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지금 뭐 압수수색 얘기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언제 압수될지도 모르겠고 암호가 걸려 있으면 어떡하냐? 한동훈 전 장관처럼 아니 뭐 그 안 뭐 풀어줘. 차치하고 네. 어렵고. 근데 이종섭 장관은 폰을 안 냈어요. 폰을 냈는데 새 폰을 그러니까 냈어. 옛날 폰을 찾아야죠. 옛날 폰이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폰은요.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장관 정도 되면요. 그 통화 녹음을 뭐 몰랐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거의 해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수사 외압성 일에 있을 때 김계한 사령관조차도 텔레그램에서 야 이거 우리가 다친다, 우리가 그치. 직권남용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위법성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전 이종섭 장관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네. 저는 통화 녹음을 해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그 폰을 공수처에서 내놓으라고 할 때도 못 주고 새 폰을 낸 거예요. 엉뚱한 폰을. 그러니까 지금 이 폰이 어디 버렸을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 버리면 누군가 또 그 권성희 변호사가 책 주워오듯이 누군가 또 줍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호주 나가서 버렸어도 교민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종섭 장관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공수처는 오늘 근거에. 당장이라도 이종섭 자택이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 폰을 찾아야지. 그렇네요. 어떻게 그걸 안 합니까? 이거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면 정말 진상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이종섭 전 내놔야지. 장관 빨리 당연히 떳떳하다면 찾아야죠. 그러니까 찾아야죠. 본인들이 나는 전혀 문제 없다. 그렇게 하면 신원식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얘기한 적 없다. 그럼 내놓으면 되잖아. 왜 감추는? 그 윤석열 대통령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감추는 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게 똑같은 논리잖아요. 왜 안 내놓고?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비밀번호 안 풀어줘가지고 계속 그거 전화기 그걸 못 풀고 있잖아요. 네. 김호중 씨도 따라하고 다 따라하시잖아.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고요. 법꾸라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본인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피해가는 걸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문제 없다면 제출하면 돼요. 다 털어봐라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다 증명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최혜병 특검법 이거는 계속해서 야당에서 이걸 제 1의 과제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건 발의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빨리 처리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자 복라인과 함께하는 박봉규 복라인 공라인. 나중에 네. 규라인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뭐- 규라인에 유일한 복라인이기 때문에 복라인으로 계속 가는 걸로. 영원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원히 간다라고 예. 확인하고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데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저희가 좋아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최지범 교수가 좋으신 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그다음에 신인규 변호사님 좋으신 분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 누르라는 박종희 기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요 다 눌러주시고 아 제일 눌러라, 많이 이러니. 누르실 것 같아요. 우리 네. 박 기자님 제일 많이. 최진봉 교수님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요 눌러도 됩니다. 뭔 소리예요? 너무 많이 나올래나? 안 됩니다. 저를 봐서라도 여러분, 좋아요로 좀 신인규 가주시죠. 아, 박봉규를 일주일에 2번 해달라고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댓글로 예. 박봉규 2번 아니 해라. 매일 편성도 괜찮아요. 매일 저 편성. 스케줄을 비워놓을 아니 수 있어요. 어차피 별로 매일 할 게 편성도 없어요. 작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계속 편성하면 돼. 네. 뭐가 알겠습니다. 힘들어? 제가 한번 반응을 보고 예. 더블잼님이 제가 좋아하는 3인방 응원합니다 어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고요. 예. 그 다음에 이혜숙님이 최지봉 교수님의 신인규 변호사님 적극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때깔쟁이님이 복라인, 봉신술, 복라인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자,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다른 이슈도 좀 다뤄봐야 되니까 대박 석유 대박. 아, 우리 산유국의 꿈을 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저 어처구니가 없죠. 이제는 꿈을 꿀 수 있어요. 꿈을 아니 기름을 그러니까 펑펑 쓸수 뭐 이런 있다. 거랑 비슷하잖아요. 최진봉 교수님이 네. 이번 주에 로또 1등 당첨될 가능성. 가능성 몇 당연히 있죠. 퍼센트? 아니면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우승할 가능성. 뭐 그 도박사들이 늘 걸지 않습니까? 뭐 가능성이야 있겠죠. 아니 32강에만 올라오면 다 거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우승을 못 하죠, 항상. 그러니까 음. 저는 대한민국에서 석유가 저는 한 방울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네. 현실화될 수 있다고 봐요. 음. 근데 그게 경제성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많은 정부들이 못했던 못했지. 거고 이걸 대통령의 입에서 말한다라는 게 그 말의 무게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산자부 차원에서 뭐 시추봉을 뭐 하나를 뚫든 두 개를 뚫든 장관 책임하에 하면 됩니다. 그렇지.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얘기하는 순간 마치 엑스포테처럼 대통령이 책임지고 아 내가 책임질게 술 그렇네, 먹자 뭐 이런 것처럼 그렇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네. 29표 얻은 거는 다 윤석열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석유 시추를 해서 즉 가능성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떠들어 나와서 주식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가서 꽝이다.
이러면 이 책임을 또 대통령이 다 져야 그렇지, 되는데 두 그러네요. 가지죠. 만약에 순진해가지고 설레발쳤다 그러면은 경박해서 혼나야 되고 네. 알면서도 국면 전환용으로 던졌다 그러면 이거는 사악해서 혼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좀 불쾌한 국정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 문제, 반도체 문제나 대한민국 경제 민생 문제나 네. 해결해야 될 게 너무 산적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제쳐놓고 대통령의 1호 정책 브리핑이 석유 산유국 될 가능성. 야,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좀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아, 부끄러웠다. 이거 정말 뭐라고 이제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 다음에 어떤 걸 던질지가 좀 두려워졌어요. 저 아하. 솔직히. 아, 두렵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꿈을 꾸게 해주지 않습니까? 산유국의 꿈.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꿈은 이제 잠잘 때 꾸는 게 꿈이고,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좀 술에 취하고 네. 좀 잠에 취하는 거 좀 깼으면 좋겠다. 현실이거든요. 네. 민생은 현실입니다. 예. 아, 고금리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고물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 지금 민생. 뭐 일자리가 지금 뭐 다들 그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무인화 속도가 1위입니다 세계에서. 일자리가 없어요. 주유소 가보십시오. 다 셀프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아니, 문방구도 무인 문구점이 다 생겼더라고요. 햄버거 가게도 그래요. 햄버거 가게도 이제는 네. 키오스크가 아니라 아예 제작부터 그 나오는 햄버거가 나오는 것까지 무인 자동화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 일자리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양질의 일자리도 없고 단기 일자리도 다 없어지는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책을 만들으라고 그 자리에 놔뒀는데 석유가 나올 가능성. 야, 이거 진짜 환장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자, 교수님. 꿈을 꾸다니요. 이것 보세요. 정책이 무슨 장난이야. 꿈꿔. 아니 근데 교수님이 국가 정책이 이 발표 난 다음부터 기분이 좀 좋으신 것 같아서 혹시 왜요? 주식을 가지고 계신가? 저는 없어요. 주식 안 해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 한다고. 최진봉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될 가능성.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아니 개인이 그냥 뭐 좋아. 주식은 없으시죠? 없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했고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박정우 기자가 예를 들면 꿈을 내가 진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막 유재석처럼 그렇게 뭐 이제 기분 좋으라고 꿈을 꿀 수 유재석 될 있어. 가능성. 네. 다 있-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런 꿈을 꿀 수는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유튜브계에서는 아, 유재석 유재석이라고 봐야 되는 거 이거 이거 아닙니까? 보세요. 어따 대고 나오기 싫으세요 오마이 TV? 아, 저는 인정합니다, 박 기자님. 전 인정하시죠? 요거는 예. 의견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게 바로 압박, 압력, 언론 탄압입니다. 근데 어쨌든 개인이 꿈을 꿀 수는 있어요. 개인이 뭐 어떤 걸 대고 어떤 거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은요. 대통령. 최종적으로 가능성이 높을 때 그 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 가능성이 20%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고 20% 20%. 밑으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전문가들은. 왜냐하면 시추를 해보고 나서 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때 발표 늦지 않아요. 이걸 굳이 빨리 할 굳이. 이유도 없어요. 하필 아니, 이때 그러니까요. 시추도 안 해보고 시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시추를 해봐야 실제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겉만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물리 탐사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물리 탐사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그렇죠. 보고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물리 탐사는 대륙붕이 많은 곳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나온대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나 그런 비슷한 물리적으로 형태, 예, 네. 보여질 때는 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시추회사는 당연히 가능성 높게 보겠지. 당연히 그렇지. 하고 그래야 싶겠지. 돈이 돈 벌어야 들어가지. 되니까. 돈 벌어야 왜냐면 천억이니까 하나를 네. 시추하는데 그러면. 1,000억이에요. 근데 네. 다 보통 5개를 해야 된대요. 5천억. 네, 근데 거기다 인건비 들어가고 이러면 거의 1조가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시추도 안 해보고 덜컹 이게 뭐 이렇게 묻혀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해버리면 물론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네. 얘기했듯이 그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들뜨죠. 또 관련 산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국민들은 얼마나 그래? 우리가 산유국이 돼? 이런 꿈을 꾸다가 만약 아니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대국민 사기극이 돼버리는 대국민 거잖아요. 사기극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런 일에서는 뒤로 빠져 있다가 네.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그때 와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그리고 지금 시작해도 이번 정부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다음 네. 정부 때. 근데 실적을 자기가 쌓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런 식의 태도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네. 또 꿈을 꾸다가 안 되면 더 큰 좌절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낮은 것에 네, 대해서. 근데 경계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뭐 예를 들면 석유공사 사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산자부 장관이 산자부 나와서 정도. 공론화를 해야죠. 그렇지. 네. 그렇게 우리가 시추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대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문제예요.
대통령이 긴급하게 이것도 아시잖아요. 20분인가 30분 전에 돌렸다는 거야. 인터뷰 한다고. 뭐 산자부에서도 네, 몰랐다는 네. 8분 전에 공지가 됐고 그러니까요. 4분 브리핑.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저는 이 뭐 기자 입장으로서 4분 브리핑하고 끝났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김치찌개 끓여주고 계란말이 하고 하면서 기자들하고 잘 지내겠다, 우리가 뭐 연수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친한 척은 다 해놓고 거기서 질문 좀 받고 가면 안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술 한 박스 마실 가능성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잼버리 성공 가능성 이미 실패했죠. 예. 엑스포 유치 가능성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능성을 놓고서 발표한다라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저는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이 계속 반복되면요 예측이 안 돼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가 한 달 뒤에 예상되세요? 아니 무슨 정책이라는 게 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 이슈되고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정부가 요런 정책 정도 이제 발표하겠구나 뭐 예상이 되고 네. 어떤 비전을 내놔가지고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알려지거나 뭐 공론화가 돼야 되는데 네.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석유 가능성 아니 뭐 가능성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고 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지지율 떨어지면은 동해바다 앞에서 보물섬이 발견될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꿈을 꾸게 하는. 아 근데 저는 정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저런 수준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게 그걸 집행한 대통령도 문제지만은 옆에서 그걸 지켜만 보고 있는 참모진들도 그 월급 왜 받고 있나 이런 그러니까요.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정말로. 전혀 뭐 조언이 되는 건지 아니면 경로를 계속해가지고 조언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또 천공 얘기가 회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경제적 효과가 또 공교롭게도 2천조, 또 2천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가지고. 아니 천공이 영상에서 뭐 금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뭐 석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영상 보고 또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얘기 이유가 나올 정도로. 근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맥락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요. 아니 뭐가 과거에 지금 석유 관련된 우리가 이슈를 단 한 명이라도 이거 예상한 사람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산자부 안 알려줬다면서요. 아니 산자부 장관도 모르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천공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전은 뭐 계속 이 정부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갑자기 석유 얘기를 하게 이거 뜬금없어 뭔가. 진짜. 가스 저는 석유 얘기해가지고. 관련해 가지고 이 정부 들어와서 박주선 그 취임식 준비위원장이 석유공사 그 회장인가 간 거밖에 제가 뉴스 기억이 안 나요. 석유를 본 게. 근데 뭐 갑자기 석유가 나온다는 뜬금없는 얘기를 하니까 네. 걱정입니다 공- 정말로. 공사 사장도 그래. 전문가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주선 박주선 씨가 전문가예요, 석유에? 검사 출신 또. 검사들이 또 석유를 잘 캐나 보죠? 그거 수사하면- 영장 쳐봐서 수사하면 전문가야. 잘 찾았으니까? 수사하면 전문가야. 예, 예. 뭐든지. 나름 이해됩니다. 나름. 예. 그래서 오늘 이 액트지오 이 고문이 이제 온다고 하는데 산자부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분을 이제 모셔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이 회사 또 페이퍼야 페이퍼. 가정집이에요. 휴스턴. 제가 살던 곳이에요. 휴스턴. 휴스턴 살았어요. 야, 제가 역시. 미국에 텍사스. 진짜 미국에 미국. 사신 거 맞죠? 증인들이 너무 많아. 깜짝 이거는 부인하기에는 요거는 놀랍니다. 사실 맞는 게 제가 증인들이 최 교수님한테 너무 많아. 미국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미국 관련된 얘기들 진짜 생생하게 다 해주셨기 제가 때문에 휴스턴에 살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여기다 더 웃긴 예. 건 이 그 대륙붕이 네. 영일만이잖아. 예. 포항이에요. 포항. 해병대 앞에. 해병대 앞바다가 영일만이거든. 영일만 친구나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이거 노래 아시죠? 아니요, 모릅니다. 이것 보세요. 저는 진짜 모릅니다. 저는 진짜. 이 사람 제 세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86년에 MG 야? 태어났으니까. MG냐고요. 저는 MG라서. X세대긴 한데 그 노래 몰라요. 저는. 최백호 씨가 부른 노래예요. 네. 영일만이 바로 포항 아, 앞바다거든요. 예. 해병대. 다 알겠습니다. 두 군데다가 연관돼 있습니다. 역시. 네. 휴스턴. 세대 차이가 좀 나는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하죠? 그래도 또 라인으로 하나 되는 네. 통합에 세대 통합 의미로 박범규 세대 통합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네. 오늘 그 액트지오에서 와서 어떤 기자회견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 집이죠. 저 집이에요. 저런 집이면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저는 일반 보통 집이에요.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이에요. 제가 살던 집도 나중에 예전에 사는 집 제가 주소 주면 나와요.
아 주소- 보여요, 진짜. 보여요. 그러니까 구글 네. 지도로 해가지고. 네. 아, 맞아. 그리고 다볼수 사진도 있으니까. 나오고.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물론 네. 가정집에서 회사를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된 건 예,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면 규모가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가정집에서 운영하기 힘들어요. 네, 네. 그럼 보통 이제 건물이나 이런 데 입주에 들어가거나 전체 이제 뭐 도시 그러니까 다운타운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빌딩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 몇 층에 들어가서 일하거나 이러지 숫자가 적거나 아니면 개인이 할 때 보통 가정집에서 운영을 해요. 네. 등록을 해놓고 거의 뭐 1인 회사라고 뭐 볼 수 그러니까 있죠. 거의 그렇게 신생회사, 나오더라고요. 신생회사 신생회사. 느낌인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네. 이걸 뭐 발주를 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 조사를 발주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회사 뭐 몇 명이라고 또 이견이 있던데 한 명이라는 데도 있고 네 명이라는 데도 있고 뭐 이러는데 10명이라는 얘기도 어쨌든 있고. 예. 그 소규모 회사한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부가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윤석열 정부는 작은 회사 좋아합니다. 아, 그 그래요? 용산도 늘. 이전할 때도 코바나가 작은 회사 다 발주 주고, 그러니까 수익이 작은 회사를 약하구만. 1인 회사 페이퍼를 좋아해. 뭔가 조작의 그게 기운이 늘 느껴지는 그거라서, 그러니까 잔고 조작하고 다 경력 조작하잖아요. 노선 조작까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저는요. 일관성 있다. 아 그래서 저는 포항 얘기 나올 때도 네. 제 느낌에는 뭐였냐면 MB 정부 때 네, 사자방 네. 있어요. 자원외교. 이 그랬었죠. 자원외교가 생각이 나면서 왜 또 하필 포항 앞바다냐. 포항이 떠오르면서 저 영포 라인이 또 떠오르고 아. 이 정부의 지금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도 또 MB계에도 발 걸쳐놓고 있거든요. 그럼요. 당시 정무수석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MB계들이 또 해먹으려고 오나? 이 시추 회사랑 또 뭐가 연관이 있나? 아 저 영포 라인 떠올랐습니다. 영포라인. 네, 왜 하필 포항일까? 하필. 네. 참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저러니까 저 페이퍼 네. 컴퍼니 같은 거 저 사진으로 나오니까 또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까 제가 김건희 여사 작은 회사 좋아한다 그랬는데 네. 저런 식으로 이제 수익계약 계속 주면서 좀 뭔가 빼먹는 거 아닌가라는 네. 의구심이 충분히 들 수밖에 제가 없다. 이제 의심도. 요거를 예. 네. 제가 살던 집을 보내주려고요 사진. 오. 우리 PD한테. 굳이 지금 지금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이거 꼭 보여드려. 아니 이거 제가 살던. 알겠습니다. 데가 그럼 있습니다. 예. 오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이 문제 어쨌든 산유국의 꿈이라고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추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냈습니다 방 기자한테.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매주 박봉규에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고 예. 또 저희 박종현 핫스팟에서 계속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예. 자, 지금 띄울 수 있나요? 최지봉 교수님 집 한번 보고. 예전에 살던 살던 집이에요. 집 한번 제가- 보고 제가 가겠습니다. 텍사스에서 실제 살았던 집이에요. 아, 네, 액트지오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어요. 저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여주시면 거기 제가 텍사스, 그 휴스턴. 휴스턴인데 네. 아직 예. 여기 요 집이에요. 제가 살던 집이고요. 진짜 좋은데 사셨네요. 지금은 저렇게 비싼데 제가 네. 살 때는 저보다 가격이 쌌어요. 엄청 좋은 집이다. 월세로 계셨던 아니 거예요? 뭔세요? 제가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이걸요? 이야. 네. 아니 근데 여기 집이에요. 이 집에 제가 저 잔디도 야. 제가 관리를 했고요. 진짜요? 저 2층 집인데 요 잔디 저 뒤에 가면 뒤뜰도 있어요. 제가 다 했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저게 요 들어가는 입구예요. 궁궐이네, 제가 궁궐. 왼쪽이 그 다이닝 룸이고요. 네. 오른쪽이 서재였어요. 여기 제가 화면으로 보면 오른쪽에 제가 서재가 있었고 좋다, 요렇게 돼 있어요. 안쪽에 들어가면 이건 제가 살 이후에 다른 분이 들어와서 만든 거예요. 리모델링 조금 하셨나요? 네. 제가 이사 온 뒤에 근데 네. 왼쪽에 저렇게 다이닝 룸 야, 있었고 너무 오른쪽에 좋은데? 이렇게 제가 천장고도 높고. 청소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거? 여기 이제 저는 여기를 서재로 썼었는데 이분은 여기를 이제 그 리빙룸으로 썼는데 저는 제가 있던 서재였어요. 이거 여기가. 이거 얼마예요 지금? 지금은 414만 4억? 4억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돈으로 하면 4억이 넘죠. 근데 제가 4억. 있을 때는 얼마에 네. 제가 샀어. 제가 처음 살 때는 네. 신축 건물이었어요. 신축. 근데 좋아 그때는 보입니다. 저 반값이었어요. 제가 살 때는 근데 가격이 저렇게 오른 막 거예요. 2, 3억, 2억 정도, 2, 3억 정도 2, 3억 했다. 정도 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비싼 집은 아니에요. 네. 제가 있을 때는 너무 2, 3억 좋네요. 정도 그 정도. 역시 제가 살던 집이고 돈진봉이라고 하더니 무슨 소리 이 돈이 많아.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우리 데 살고. 전세도 안 돼. 우리나라 하면 전세도 안 돼. 저희 복라인 좀 단합 MT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저기로요? 한번 싸 지금 집이 아니잖아요. 싸주세요. 저 팔고 왔다고요. 한번 싸주세요. 제가 단합 MT라 박봉규. 판적 박봉규 MT 한번 가시죠. 12년 전에 팔았다고. 박봉규 12년. MT. 단합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여기 이제 아이고, 이렇게 너무 저렇게 돼 있어요. 저거는 너무 좋네요. 그 냉장고에 이거 원래 있던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거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액트지오 때문에 이런 야, 겁니다 지금. 액트지오까지. 제가 저런 데 나오다 살았던 보니. 사람인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제가 뒷뜰에 여기다가 거기 바베큐 야. 넣고 살았었는데 최진봉 교수가 미국에 네, 살던 제가 집을 살- 지금 오마이 여기 단독, 뒷뜰에, 단독으로. 오마이 단독. 뒷뜰 단독. 뒷뜰인데 야, 잔디 깎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마이 TV 외에는 다루지 않는 네, 아무도 다루지 않죠. 유일하게. 이 뒷뜰입니다. 예. 이렇게 넓은 집에 살았어요 잔디 제가. 관리가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어요 진짜. 관리를 하루에
한 번에 하루에 한 번 아, 아니 일주일에 한 번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 못 해요. 깎는 깎아야 거예요?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커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었어요. 자, 이게 나비 효과네요. 그러니까 액트조 때문에 그래. 윤석열 액트조. 대통령이 이게 석유기 안 했으면은 이거 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겠죠. 아, 야, 이제 석유가 힘듭니다, 불러온 진짜. 효과입니다. 예. 텍사스 집까지 보고. 다행히도 동접자가 안 빠졌습니다. 아, 예, 이게 또 궁금했나 봐요. 걱정했거든요. 재밌어, 네. 재밌어 하십니다. 안 이런 거 빠졌어요. 이런 거 다행입니다. 딴 데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기서만 얘기하는 단독. 이런 거 어디서 얘기해 줍니까? 구독자분들이 마음이 넓으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최진문 교수가 살던 집을 궁금해하시고 예전에 살던 집에 와주셨는데 12년 전에 팔았던. 이거 왜 오셨어요? 그냥 미국에서 그냥 살고 이런 좋은 집에서 좀 계시지. 후회됩니다. 저기 살았으면 지금 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좋았겠지. 집값도 올랐잖아 2배. 집값도 두 배가 되고. 올랐어요. 아, 이렇게 오셔가지고 구박받고 혼나고 맨날 고생하십니다, 우리 교수님, 우리 목사님 힘내시고요. 예. 자, 저희가 다룰 해난이 예. 너무 많은데 예. 텍사스 집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겼어요. 큰일 났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뭐 웃으면서 방송하고 있지만 한반도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어제 9.19 군사 합의 효력이 정지가 됐습니다. 폐기가 됐습니다. 장교 출신이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어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9.19 군사 합의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합의예요. 네. 그걸 파기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아. 현 정부가 얘기하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게 네. 예를 들면 이걸 파기해서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죠, 대체? 긴장 관계 유지되는 게 도움이 됩니까? 더 긴장이 막 고조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자본도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국민들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심지어 파주에서 하시는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네. 엄청나게 걱정하고 계세요, 지금. 왜냐면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누가 파주나 접경 지역에 맞아요. 가겠어요. 네. 민통선 안쪽에서 농사 짓고 또 경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네. 엄청나게 고민이에요, 지금. 만약에 위험한 사태가 생기거나 아니면 또 서해나 이런 데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네. 북한한테 유리한 게 아니고요. 아하.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경제적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평화로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발이 계속된다고 이런 거예요. 물론 북한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풍선을 우리한테 보내는 거 잘못됐죠. 그럼 비판받아 네. 마땅해요. 네. 그런 행동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맞대응을 해. 그럼 계속 에스컬레이트 될 거 아니에요. 긴장 관계가. 그러다가 조그만 충돌해도 이러면 군사적 충돌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막자고 9.19 군사합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게 뭘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걸 파기하고 잘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 주변을 지키는 일이에요. 싸우고 이기는 보다요. 싸우지 않고 이러는 게 훨씬 나아요. 싸우면요. 누구든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서 피해 안 당한다고. 이기더라도 피해를 당해요. 100대 0은 없죠. 아,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전쟁에서. 네. 누군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결국에는 윤 정부가 다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지지율 방어 그리고 지지층 결집 이걸 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카드가 아니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보자. 전쟁 위험까지 이제 불러오면서 안보를 좀 불안하게 하면서 보수 세력이 결집한다. 결집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런 발상이라 그러면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1로 지켜야 될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발상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전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2023년 11월 22일에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를 했고 네. 또 북한에서는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전면 효력 정지를 이번에 재가를 한 건데 결국 그 합의가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남해에서는 북으로 삐라를 뿌려가지고 또 북한을 자극하고 네. 또 북한에서는 오물 똥폭탄을 보내가지고 또 지금 많은 민생에 피해까지 입히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쯤 되면은 확성기를 틀고 더 자극을 해가지고 서로가 군사적인 위협으로 나아갈 게 아니라 네. 이럴 때 통일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럴 때 남북 대화를 더 열고 서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가면서 올바른 통일 정책을 쓰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 뭐 보수든 진보든 어느 정부를 거쳐 가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 정부라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국방력도 우리가 길러 가야 되겠지만은 국방력이라는 것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르는 것이지 네. 실제로 무력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한반도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예방 때문에 차원이요. 그 예방 차원. 그래서 저는 네. 이 남북 관계라는 거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럼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는 뭐냐?
아예 없어요. 음. 그냥 통일부에다가 그 극우 유튜버 하나 꽂아놓고 계속 그냥 확성기 틀고 뭐 포 쏘면 우리도 쏜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건 너무 좀 무책임하고 우리 헌법에서도 평화적 방법에 의한 네. 그런 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헌법 가치랑도 배치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한미일 우리가 동맹 얘기를 많이 하고 군사 협력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한미는 동맹이고 뭐 일본까지 끼면은 협력을 한다고 했는데 미국하고 일본 반응이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거 오물풍선 어떻게 할 거냐라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한테 물어봤더니 중단돼야 된다. 어떻게 대응할 거냐 물어봤더니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대응 얘기는 없어요. 중단하라고 끝이에요. 일본에서도 긴장 관계가 높아져 사태가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당연하죠. 관방장관이 일본 관방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만약에요 긴장감이 높아져서 한 번에 네.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로 안 되지만 전쟁이 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과 미국도 함께 참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은 피해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 네. 미국 입장에서 전쟁을 같이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미군이 있으니까. 그럼 또 하나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미국 국내에서는요. 자기 자국의 군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뭐 피해를 당하거나 뭐 전사나 이런 일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네. 한반도가 긴장관계에 빠지게 되면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결 구도가 더 강화되겠죠. 이것이 과연 이 4강 소위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에 엄청나게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일본이나 미국의 입장 부담감이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긴장관계 높이지 말라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저는 박정우 기자 말처럼 보수 진영을 끌어모으려는 의도라고 봐요. 최소한의 지지층을 끌어모아. 지금은 지지율만 보면, 그러니까 갤럽 기준의 지지율만 네, 보면 21%. 보수층마저도 지금 등을 돌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다 빠졌어요. 그렇죠. 네, 네. 그것마저라도 끌어모아 가지고 영끌해서 어떻게든지 좀 유지해 보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위험하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아.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네. 대통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분통이 터지는 거 아니 아닙니까?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MB 정부 때 연평도 포격까지 우리가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긴장관계 높아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영토에까지 포를 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외교안보 라인에 김태효 아. 씨가 있었거든요. 지금 김태효 차장 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통일부 인사들이나 외교안보 라인들 몇 면을 보면 상당히 더 극단화된 극우적인 성향들의 인사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지지층을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결집시키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람 생명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대통령이 그런 발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있죠.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남북한도 국지전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손 놓고 오히려 강대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결국에는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높아지고 전장이 한반도가 되는 겁니다. 피해는 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이 투자자들도 다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 오물풍선 효과가 났으면은 당장 남북 대화 채널을 열고 북한에 대해서 야 그럼 우리도 삐라를 좀 민주주의 국가라서 다 막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막아 보겠다라고 하고 그럼 당신들도 그거 하지 말아라. 서로 이렇게 좀 좁혀가는 의사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통일부 장관 저런 상태여서는 굉장히 요원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또 보낸다는 거예요. 타국단체에서 그렇죠. 네. 전단을. 그럼 그럴 경우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오고 또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너무 아 걱정됩니다. 거기 이제 화학전까지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 풍선에 지금 오물이고 막 차가 파손되니까 됐지만은 진짜 무슨 뭐 탄저균이나 무슨 균 같은 거 실어서 큰일 나지. 보내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서로가 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지 지금은 좀 긴장을 풀어야 될 시점이다라고 당연하죠. 봅니다. 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경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말 우리 장병들 목숨, 지금 훈련병 사망 이후에 또 많은 군의 자식들을 보낸 분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근데 전쟁 위협까지 나게 된다면 밤잠 못 잡니다. 당연하죠. 설치게 됩니다. 이걸 생각해야 되고 자, 저희 오마이 TV 지금 보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고
아까 텍사스 집에 이제 여운이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것 그래요? 같은데 아니, 또? 아까 배추 심으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추에 배추 심으라고요 뒤에? 김장, 잔디에 김장. 왜 이렇게 놀리냐 잔디 거기 배추 좀 심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참고 좀 해주세요. 아니다, 네, 다음에 가게 되면은 아니 안 심어서 키우세요. 키워요. 구독, 좋아요 버튼, 오마이TV 좋아요 버튼 다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봉규 수요일 아침 뭐 하시면서 보고 계신지 댓글 한번 오랜만에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면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특검 얘기 저희가 해 보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이거 뭐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종합특검법이 민주당에서 발의가 됐는데 이현석 총장이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또 밝혔다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명품백 관련해서 뭐 수사팀이 수사 이 매뉴얼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고 성역이 없다, 특권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원석 총장이 지금 거의 식물총장으로 뭐 본인도 아마 인식하고 있을 거고 네. 국민들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아마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제상은 검사장 밑에 차장검사가 있고 차장검사 밑에 부장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부부장이 있는 건데 네. 실제로 실무를 총괄하는 부장검사의 뭐 직보를 받았다. 뭐 이례적인 일입니다만은 사실은 식물총장이 직보를 받든 직보를 받지 않든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원석 총장이 뭐 법 앞에는 성역도 없고 예외도 없다. 네. 뭐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말장난같이 들립니까? 아니 만약에 그 성역도 없고 예외도 없다라고 하면요 오늘이라도 당장 검찰총장이 결재를 하세요. 해가지고 저기 대통령실에 그 명품백 어디 있는지를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뇌물죄의 직접 증거가 나왔는데 그 물증을 몇 달째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뭐 저기 어디 무슨 도청에 뭐 도지사나 뭐 시장들이 무슨 뭐 뇌물을 받았다고 칩시다. 물증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두 손 두 발 놓고 방치합니까? 이런 예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네요. 하물며 중앙정부의 가장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물증 확보도 안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 청탁 관련해서 문자 얼마나 주고받았습니까? 그 핸드폰부터 뺏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안 하면서 원칙, 뭐 성역 이런 얘기하는 거는 말장난이다. 말장난이다. 국민들이 신뢰 못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예.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직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옆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서울중앙지검장 같이 있었어요. 바로 부장만 간 게 아니고 지검장과 같이 들어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검장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부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어떻게 수사하겠다고 얘기했겠지만 그런 내용 가지고 김건희 여사 불러가지고 뭐 강제 수사에 들어가고 압수수색하고 뭐 소환하고 이럴 가능성 네.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원석 총장이 원칙적인 얘기, 언론적 얘기 한 거예요. 그럼 저기서 가지고 봐줄 겁니다. 그렇게 수사하는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하나만한 소리 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요. 하나만한 소리죠. 진정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 검찰총장으로서 언론적 얘기한 거예요. 법 앞에 누구나 똑같다. 근데 지금까지 그러면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장모 그분이나 그분들이 과연 그럼 법 앞에 평등했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죄를 지었다거나 그런 의혹이 있었다면 네. 이렇게 넘어갔겠습니까? 최은순 그분도 최은순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중대한 이 범죄 행위도 있었음에도 이거는 네. 문제 안 삼고 지금 이것만 문제 다른 거 손방망이, 하나만 손방망이. 그것만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아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과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냐?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네. 김건희 여사는 더더욱 그렇고 대통령이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것이 주는 가이드라인이 뭘까요, 대체?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까지도 거부하는데 검찰에서 그거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실까요?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네. 특검법을 거부할 정도면 그건 엄청난 국민적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거부권 행사했어요. 근데 검찰이 네. 검찰총은 자기가 임명했는데 그분이 과연 그걸 넘어서서 수사를 할까요? 과연 그러면? 근데 한다면 만약에 저는 그냥 면피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들어요. 의심이 들고 그냥 뭐 하는 척 하다가 뭐 무혐의 하든 뭐 이렇게 처리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총장의 저 말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강제조를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뭔가 그냥 털어주는 하나의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을 믿을 수가 없는 게 뭐 몇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해서 서면 조사만 하고 이번에도 뭐 진술서 그냥 본인이 일기처럼 쓰는 거예요. 이것만 받아서 그냥 조사했다.
뭔 조사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아까 최은순 장모도 얘기해 주셨는데 소송 사기 같은 거 특정 경제 가중처벌에 대해서 이거 5년 이상에서 무기까지 되는 형량이에요. 다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잔고증명 위조한 것도 축소 기소를 했고, 그러니까 1년 살고 나온 것도 가석방으로 빼준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 김건희 여사 이번에 명품백 압수수색도 안 하고 이런 검찰에게 아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주를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전 이런 검찰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자 말이 성립 안 되고, 이게 최혜병 사건도 연결되는 게 공수처가 수사권은 있지만 또 기소권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 기소 대상자들 넘기면 네. 또 축소 기소할 거 아닙니까?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 최은순 장고 증명 조작, 그다음에 김건희 명품백, 이 수사 세 개만 봐도 윤석열 관련된 거는 완전히 솜방망이 내지는 봐주기 수사, 내지는 김건희 명품백도요 뭐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네. 대통령 배우자의 처벌 조항도 없는 걸 가지고 가이드라인 쳐놓고 수사하는 데를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도 하루라도 빨리 특검 들어가고 터는 게 그렇지. 윤석열 정부에게도 좋고, 아, 죄가 있어서 못 받는 겁니까? 죄가 없다는 주장 아니에요. 그럼 받으시라 이겁니다. 근데 자꾸 안 받는다는 것은 본인들의 범죄를 자백해서 무서우니까 못 받는다는 거지 그 이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너무 반복했어요. 우리가 진짜 1년, 2년 내내 예.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편향성에 대해서. 좀 적당히 이제 하고 이제 네. 종결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김정숙 여사 관련된 인도 방문 관련해 가지고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의했는데 이거 뭐 도움이 됩니까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 민심을 예. 대변한다라는 중진 의원인데 사실 제일 먼저 나온 거는 그 김민전 수석 대변인이 먼저 불을 지폈고, 삼김 특검 뭐 하자. 네, 이런 뭐 삼김 얘기도 특검 했고. 얘기 떠들다가 예. 여당에서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김정숙 특검 검토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이 질렀어. 발의를 해버렸어 그냥.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특검에 대해서 필요성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김정숙 특검은 다른 얘기입니다. 아. 왜냐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일 거고, 저는 수사 내용도 잘 일단 모르겠어요. 뭐 기내식에서 많이 먹었다 이런 건데 과식이 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수사한다는지는 좀 더 구체화해서, 그러려면은 국정감사나 감사원을 먼저 통해서 한번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네. 그 다음에 수사가 필요하면은 검찰에서 하면 될 일인데 앞에 두 단계를 다 띄워놓고 특검을 가자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특검을 왜 합니까? 원래 야당의 거거든요. 수사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니까 야당에서는 못 믿겠다 해가지고 특검을 그럼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상현 의원은 특검을 발의했다? 그럼 지금 검찰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검찰의 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원석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이 윤석열. 임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을 못 믿겠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게 또 근데 논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연결이. 연찬회 가가지고 아 우리가 한 몸인데 뼈 빠지게 합시다라고 한 몸 선언을 했는데 네. 대통령은 한 몸이라는데 윤상현 의원은 아 못 믿겠다. 이거 불공정하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큰일 났어요 지금 여당은. 완전히 자중질환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 생각해 보세요. 예. 일단 그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검찰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수사를 못했을 때 특별 검사를 임명해 특검을 하는 거예요. 네. 김정수 여사가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첫째, 그 문제 지적하고, 두 번째, 김정수 여사 관련해서 뭐 기내식을 얼마나 저는 그것도 대단히 선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6천 몇백만 원 들으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죠. 정말 누가 봐도 뭐 이게 30여 명 갔는데 그렇게 네. 많이 먹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 그러면 그 전에 그 모든 대통령 부인들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순방 갈 때 예. 기내식을 얼마나 냈는지 그게 전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김건희 여사도 여러 번 순방 갔잖아요. 그때마다 그러면 대한항공과 예를 들면 계약을 맺을 때 얼마를 했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예를 들면 문체부가 그렇네요. 계약을 했다는데 예. 문체부 입장에서 그러면 다른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엄청나게 많이 청구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생각해.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요 아직은. 왜냐하면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럼요. 자료가 밝히지 안 않았으니까. 나와서.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아니 이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 여러 번 갔잖아 순방. 그 순방간 모든 거 다 밝혀야 돼 그러면. 그때 얼마 들었냐. 그때 보면 알 거 비교해 보면 알 거 그렇네요, 아니에요. 이게 그렇네요. 많이 나간 건지 아닌 건지. 근데 왠지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대식가 같아. 제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좋겠냐고 이게. 두 번째 특검을 하게 되면 네. 자 김건희 여사 특검 거 어떻게 할 건데요?
만약에 김정지 여사 특검 하자고 그러면 이 특검법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 왜 안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만약 만약에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게 타당하냐는 논란까지 또 갈 거예요. 이게 과연 도움이 되냐고 지금.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도 내부적으로 반발이 심해요. 왜 윤상현 이거 괜히 던져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하냐 이런 비판이 더 커지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김정지 여사 측에서 윤건영 의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고소하겠다고. 예. 고소하는 것도 저는 무슨 문제가 발생한 줄 아세요? 고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조사를 하겠지. 네. 조사를 하면 어떻게 돼? 그럼 이와 관련된 건 또 조사해야 돼. 김건희 여사 그러면 순방하고 조사하지 않겠어요? 해야죠. 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해야죠. 조사하라고 그러겠지. 음. 그럼 좋겠냐고 이분 입장에서 내 말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총선 때 봤던 2조 심판론 그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심판론이 거센데 이것도 좀 마찬가지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윤상현 의원의 이런 행동은 사실상 자기의 드러나 보이는 그런 정치 행위인데 네. 그냥 레밍 정치죠, 레밍 정치. 그냥 절벽 끝으로 윤석열 오랜만에 대통령 듣네. 업고 뛰는 겁니다, 그냥 업고. 예, 그냥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냥 업고 뛰는 건데. 아니 저는 좋아요. 그래서 이거 특검하면은 뭐 향후 예상을 해보죠. 그럼 네. 특검법이 2개가 다 발의됐습니다. 그렇지. 그럼 국회에서 둘 다 통과시켜요. 윤석열 대통령 아마 이럴 거부권, 겁니다. 거부권 윤석열 어때요? 대통령 이럴 거예요. 네. 아이 그 뭐 여야 둘 다 그렇게 하면 못 씁니다. 이러면서 이런 건 거부합니다. 이런 거 국회가 할 만큼 한가합니까? 또 막 이럴 거예요. 그럼 넘어오잖아요. 네. 그럼 재의결할 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그렇지. 어떻게 표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자충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논 덫에 자기들이 또 걸려버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아니 뭐 김정숙 특검 말도 안 되는 물타기라는 거 다 알지만은 뭐 저렇게까지 나오면은 그냥 다 이제는 오픈하자, 그냥 다 수사하자라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가가지고 주가 조작한 게 아니에요. 인도에 가가지고 명품백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인도에 가가지고 고속도로 노선을 고속도로 짠 놓고 게 온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를 놓고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경력 위조나 이런 거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존 검찰 수사 받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차라리. 아. 이게 차라리 그냥. 또 하나의 특검법의 두 가지 문제점이 아이고. 뭔지 아세요? 윤석열 네. 의원이 된 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검찰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코미디잖아요. 그렇지. 그게. 지금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그럼 윤 있다는 걸. 대통령 출당하라고 그러면 출당시켜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네. 특검을 한다는 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네. 못 하니까 네. 하는 거잖아. 이원석 못 믿겠답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더더욱 황당한 건 뭐예요? 지금 이미 뭐 시민사회단체인가 보수적 그쪽에서 김정수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 고발해 놨어요. 그걸로 아하. 국고 손실죄로. 아, 이미 했어요. 국고 손실죄. 그럼 그걸로 수사하면 돼. 예. 근데 못 그거 믿겠대잖아요. 못 믿겠다는 거잖아. 지금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김정수 여사 수사 제대로 못 하겠네. 그럼 특검 네. 해야지. 아니, 대통령이 한 몸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또 못 믿습니까? 그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이번 특검법에 뭐가 들어간 독소 조항이 들어 있어. 국민의힘이 얘기한 독소 조항 브리핑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럼 자기들이 독소 조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거 넣어놨어요? 넣어놨어요. 예. 브리핑 하도록.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대체? 내로남불의 뒤집박죽, 전형 뒤집박죽.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중질환이고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지금 피하 식별도 안 되고 그냥 다 자기 살려고 저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번에 이거 김종숙 특검 던진 게 예. 저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목덜미를 감아버릴 아, 거라고 저는 의문의 봐요. 일패라니까. 근데 잘 됐어요 차라리. 잘 됐고 저는 김건희 수사를 특검을 통해서 뭐 과도하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네. 중립적인 특검이 범죄 혐의만을 밝히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막아버리니까 뭐 물타기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김정숙 특검까지. 근데 네.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가장 뼈 아픈 것은 집권 여당의 의원이 현 정부의 검찰을 못 믿겠다, 윤석열을 못 믿겠다라는 공개 선언을 한 거. 이거 자체가 저는 내부 여당에서는 이미 내부 분열이 시작이 됐을 뿐만 아, 아니라 이 내부 외부적으로도 분열. 표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헌정사를 들여다 보십시오. 어떤 여당 의원이 특검을 발의했던 적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팀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수사 외압을 해놓고서도 예. 수사 외압이 죄가 아니라는 궤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이 자멸의 길을 가겠다는 거 제가 말릴 이유도 없고 그냥 예. 가시라 이겁니다. 레밍 정치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 말씀- 흥미진진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1000명이 됐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1000명 모으기 힘드네. 야, 1000명이 됐어요. 이 시간대가 전쟁터예요, 전쟁터. 근데 9시 시작이 전쟁터. 저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해놓으면 결국 네. 열매는 신장시군이 따먹는 거잖아.
그냥 들어오니까. 뭐죠? 우리가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거 초반에 되게 힘듭니다. 힘들죠. 예. 모으기가 힘들어요. 예. 우리가 10시에 오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박봉규가 음. 어쨌든 아침을 좀 책임지면서 근데 매일 하라고 매일 하는 걸 고민을 좀 해보고 그러시죠. 저희가 텍사스 미국 음. 텍사스 휴스턴으로 MT 간 날까지 아 너무 좋습니다. 달려보죠. 예. 집 뭐 MT 한번 팔았다고요. 갑시다. 집 팔았다고. 저가 에어비앤비 안 되나요? 몰라요. 누가 사는지도 몰라 지금. 아니, 뭐 고기라도, 옆집이라도 예, 고기라도 껌 비싼 근데 집이라도 저는 한번. 놀랐어요. 2배 오른 거 보고. 아, 2배 올랐네. 진짜 안목이 있으시네요 또. 근데 그 팔도 올 팔고 왔어. 반값에 팔았다고요. 전세 주고 왔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팔고 왔어. 후회됩니다. 아이고. 아유 우리 네. 돈지몽 교수님 돈에 민감하시네. 참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네 힘내시고요. 예, 힘내시고 저희 알겠습니다. 박봉규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야 음. 박봉규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복라인도 살아남습니다. 저희 데일리 편성을 위해서 저는 끝까지 뛰겠습니다. 끝까지 예. 뛰고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비워놨습니다. 저희가 텍사스 예. 텍사스 MT 텍사스 아니더라도 제주도가 좀 MT 한번 갈 수 예. 있는 뭐 장소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네 그날 한번 꿈꿔보고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